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10살 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 밑에서 자란 터라 제 아이한테만큼은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는 게 누구 말처럼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것 같네요. 제 나이 1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빠의 손에서 자랐어요. 당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할머니를 통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엄마가 아빠의 재산에 눈이 멀어 흥청망청 쓰다가 사기꾼에게 단단히 코가 꿰어서 그걸 해결하는 조건으로 이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빠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늘 회사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어쩌면 엄마는 외로움을 견디기 힘드셨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엄마가 한 행동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기에 그 영향으로 저는 철저하게 혼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춘기지만 사춘기 행동을 받아줄 부모가 없었고 어쩌다 아빠와 둘이 집에 있을 때면 그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제가 먼저 자리를 뜨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아빠였지만 저도 아빠에게 감사한 점도 있었죠. 아빠가 꽤 큰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는 것이었죠. 아빠는 당신이 바쁜 대신 언제나 저에게 용돈을 넉넉하게 주셨고 돈이 많으니 저는 늘 경제적으로 아쉬운 일이 없게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빠와 단 둘이 살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생겼었어요. 그건 바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없는 티를 내지 않으려 제가 가진 돈으로 그걸 커버하려고 했고 저희 예상과 달리 친구들은 제가 아닌 저의 돈을 쓰기 위해 저를 이용하려고 들면서 혼자 상처받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알게 됐죠. 제가 저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을요. 집에 돈이 많아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오히려 티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 몇 명 외에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저와 연애를 하게 된 남편조차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남편은 저희 아빠와 다르게 말이 많고 또 사람의 기분을 잘 헤아릴 줄 아는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오로지 저 하나만을 보고 저를 좋아해 주길 바랬기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갈 때까지도 경제적인 것들을 모두 오픈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희 엄마나 친구들처럼 돈 때문에 변하는 것을 정말이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당연하게 제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 건물도 하나 있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하는 자기 부모님이 저희 아빠에 비해 훨씬 능력이 좋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저는 그걸 결혼 전까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돈이라면 저희 집도 꿀리지 않게 많았으니까요. 그런데요,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저희 부녀가 너무 검소하다는 것이었어요. 아빠는 회사 사장님이시지만 10년도 넘은 양복을 아직도 수선해서 입으세요. 제가 뭐 살가운 딸도 아니고 아빠의 옷까지 챙기지는 않아서 아빠는 상견례장에 당연히 그런 양복 중 하나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저 역시 단정하게만 보이면 된다는 생각에 마냥 단정하게만 입고 상견례장에 갔는데 저희 부녀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무례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시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어쩌면 이 결혼을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아휴, 누가 부녀지간 아니랄까봐 이런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이러고 나와? 엄마, 다 들려요. 내가 뭐 없는 소리 했어? 그래서
엄마가 결혼은 좀 두루두루 보고 하는 거라고 했지? 너는 애가 너무 순진해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다 듣고 속으로 당황하긴 했지만 워낙 긴장을 하고 있던 탓이었는지 문제를 삼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빠 역시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앉아 계셔서 상견례 자리는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과정이 어찌되었건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식당 예약을 제가 했는데 음식 입에 맞으실까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이 워낙에 부족함 없이 자라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지만 아무쪼록 사위로 좋게 봐주세요. 아, 네. 저희 아빠는 시어머니의 고상한 말에 아주 간단히 단답형으로 대답하셨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 저는 놀랄 것도 없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고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고상함을 잃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셨는데 저희 남편이라도 같이 나왔으면 사돈어른께서 조금 편하셨을 텐데 하필 급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저만 나오게 됐네요.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저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든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입니다. 아, 네. 순간 저는 봤어요. 잠깐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고 저는 그게 저희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아빠가 야속했고 조금은 원망도 했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엄마처럼 이혼할 바에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줄곧 생각한 저였는데 우연히 남편을 만나고 또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였거든요. 그러니 혹여 저희 아빠 때문에 결혼이 엎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속으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표정 관리가 어려운지 자꾸만 냉수를 마셔대는데 저는 어서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길 마음속으로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들처럼 쉽게는 아니었지만 걱정한 것에 비해 무사히 결혼식을 올린 저는 앞으로 남편과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시댁에 인사를 가니 저를 기다리는 건 시어머니의 불만 섞인 막말이었어요. 야, 내가 진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네 얼굴을 보니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니네 아버지 원래 그러시니? 아니면 뭐 내 아들이 마음에 안 드시는데 억지로 결혼시키시는 거래? 내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속에서 열이 뻗쳐서 잠을 못 자.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 아빠가 원래 말수도 없으시고 무뚝뚝하셔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에요. 정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이 몰라. 난 솔직히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결혼 엎어버리고 싶었어. 사돈지간인데 어쩐지 무시당한 것 같단 말이야. 네가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디 나가서 무시당할 사람이니? 시어머니는 나름 건물주 부인이셨기 때문에 어디 나가서 대우를 받았으면 받았지 무시당할 입장이 아니라고 자부하시는 분이셨어요. 명의는 시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만 건물 관리는 모두 시어머니가 하셨기 때문에 건물에 들르는 날엔 상가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나요?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에게 저희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말을 계속 변명처럼 해야 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똑똑히 들어. 네가 시집을 늦게 왔어도 우리 집 맏며느리라고 뭔가 기대를 할 수도 있는데 난 첫째고 둘째고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나한테 잘하는 며느리만 예뻐해 줄 거야. 그래서 재산도 예쁜 며느리한테만 줄 거니까 너 앞으로 행동 잘해. 너도 우리 집 건물 있는 거 알지? 너도 솔직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금수저 내 아들이랑 결혼한 거잖아. 너
인생 역전하고 싶으면 니네 아버지처럼 나 무시할 생각하지 말고 효도해라. 결혼 전 남편의 부모님이 건물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남편이 금수저라 무언가 바라고 결혼을 한 건 맹세코 아니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재산을 앞세워 저에게 효도를 강요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가뜩이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잔뜩 긴장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장만 가득 받으시고 저에게 모든 음식 준비를 시키더군요. 어머니, 이걸 저 혼자 다 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아니,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이래서 엄마 없는 애는 티가 나는 거야. 으휴, 며느리가 있으면 뭐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허수아비인걸. 이번만 알려줄 테니까 똑똑히 기억해. 알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잔뜩 짜증이 나서는 저에게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순전히 입으로만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요리에 전혀 감이 없던 저였는데 시어머니는 이걸 총총총 썰어서 갖은 양념에 묻혀 라는 식으로 모든 설명을 대충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됐지? 이제 네가 직접 해봐 하시며 주방을 나가는데 저는 눈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퇴근하고 시댁으로 온 남편이 팔을 걷어붙이며 저에게 다가와 내가 도와줄까? 당신보다는 내가 요리는 좀 하잖아 라며 저를 돕겠다고 나서주더라고요. TV 속에서나 봤던 장면을 저는 실제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어머? 네가 여기 왜 있어?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엄마, 나 할 줄 아는 거 많아. 뭐? 너 평소에도 니네 집에서 그러고 사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괜히 저 도와준다고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하네요. 정말이지? 너 행여라도 내 아들 부엌일 시키지 마라. 나는 그 꼴은 절대 못 본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남편의 등을 떠밀며 주방을 나가셨는데 왜 우리나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아들들이 주방 일을 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홀로 다시 시댁 주방에 남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한 가지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했으니 저보다 4년 빨리 시집을 온 동서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재료들을 손질하면서 목이 빠지게 동서를 기다렸죠. 동서네는 멀리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얼굴을 잠깐 보고 제대로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었는데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집들 보면 그래도 동서지간끼리 사이좋게 음식도 하고 시댁 욕도 한다기에 저는 동서가 오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동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고 저는 핸드폰 속 레시피에 의존하며 시어머니가 만들라고 하는 모듬전과 LA갈비 그리고 잡채와 각종 나물 무침 등을 만들어 상을 차렸는데 시간이 8시가 넘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밥이 왜 이리 늦냐며 저에게 짜증을 내셨고 시아버지는 배고픔을 참다 못해 이것저것 군것질을 하셔서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제가 죄인의 기분을 느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양손에 과일과 명절 선물 세트를 사들고 동서네가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저희가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가게 정리하고 출발했더니 시간이 이렇네요. 형님, 늦어서 죄송해요. 혼자 음식하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야, 혼자는 무슨. 나랑 같이 했지. 그리고 너는 놀다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다가 늦은 건데 괜찮아. 요즘도 가게가 그렇게 잘 돼? 말도 마세요. 요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사람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용돈이요. 어머, 뭘 이런 걸. 이런 거 하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이번에 장사가 잘 돼서 용돈 좀 넉넉히 넣었어요. 아, 식사 중이셨어요?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말도 마라. 이게 음식인지 뭔지. 네 형님은 손이 아주 똥손이야, 똥손. 제가 빨리 와서 같이 해야 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별명이 장금이거든요. 다음 명절엔 제가 빨리 와서 형님 음식 좀 가르쳐드려야겠다. 그래요.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동서랑 도련님은 식사하셨어요? 저희는 휴게실에서 대충 먹었어요. 당연히 이 시간이면 다 드셨을 것 같아서.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 왜 휴게실에서 밥을 먹어? 에휴, 뭐라도 제대로 된 음식이 있어야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는 소리를 하지. 이러다 우리 큰아들은 굶고 살겠어. 아니야, 나 밥 잘 먹고 다니거든. 괜히 엄마는 이 사람 기죽이고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 형님은 새색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식사 다 하셨으면 저랑 과일 먹고 놀아요. 이번에 김포에 있는 건물 시세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너도 알고 있었니? 그래, 이번에 거의 3배가 올랐잖아. 내가 인생 말년엔 팔자가 확 필 모양이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오자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을 피우고 거실로 가셨어요. 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남은 음식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이걸 또 저 혼자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자기 동생에게 붙들려 고스톱판에 껴있고 하하호호 시어머니와 동서는 큰 소리로 수다를 떠는데 저 혼자 주방에서 이게 뭔가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설거지와 주방 정리를 다 끝내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동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커피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도 마실 거지? 2잔이요. 마치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것처럼 동서는 해맑게 저에게 커피를 주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연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먹고 싶은 거니 네가 타서 먹으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서와 나쁘게 지내고 싶지는 않아 가스불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그렇게 드디어 저는 동서 내외에게 줄 커피를 가지고 주방을 나갈 수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와 동서를 번갈아 보면서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지듯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내가 지금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왜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니네들은 시댁이 이렇게 잘 사니 얼마나 좋니? 내가 시집 왔을 때는 이 집구석에 아무것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사나 참 막막했는데 이렇게 내 덕에 건물도 사고 건물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나. 안 그러니? 이게 다 너네 몫이 될 텐데 니네 이 재산 받고 싶으면 우리한테 잘해야 한다. 벌써 그 비슷한 소리를 몇 번을 하는 건지 응당 자식이라면 돈이 없어도 부모에게 잘할 텐데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물려받고 싶으면 당신 내외한테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시어머니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게 바로 동서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 건물 아니어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할 거예요. 여태 보시고도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님 아버님을 저희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요.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예쁘게 잘하니? 아휴, 네가 우리 집 근처에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도 쓸모없는 게 근처에 있고 너처럼 예쁜 것이 그 멀리 있다니 내가 아주 서운해. 너 이참에 우리 건물에 니네 가게 분점 낼래? 여보, 우리 건물 1층에 얘네들 가게짜리 있지 않아요? 있기야 있지.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질 않아서 문제지. 그건 그래요. 우리 건물 위치가 워낙에 좋으니 사람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나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래도 내가 봐서 둘째 니네 분점짜리 만들어 볼게.
니네 여기서도 장사하면 좋잖아. 어머, 그럼 저희야 너무 좋죠. 제가 만약 여기에 분점 내면 진짜 잘할게요. 아, 형님, 아까 제가 과일 사왔는데 그것 좀 깎아오실래요? 그게 비싼 과일이라고 해서 제가 꼭 어머님 드리고 싶었거든요. 형님,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니까 과일 좀 부탁해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더니 동서는 연신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면서 계속 저에게 이것저것을 시켰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동서가 늦게 온 탓인지 시부모님은 주무실 생각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겨우 저는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펼 수 있었어요. 당장에 가까운 저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싶었지만 차마 시어머니에게 집에 가서 자고 오겠다는 말은 못하겠고 남편 역시 제 눈치만 볼 뿐 딱히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 이래서 시집가면 명절이 싫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첫 명절을 끔찍하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는 별것도 아닌 일에도 뻑하면 저를 불러 이것저것을 시키셨고 제가 한 것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저와 동서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데 저도 슬슬 참을성이 한계에 닿았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 전 연초에 승진을 해서 본격적으로 일이 바빠졌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회사 일로 바쁘건 말건 당신이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요구하셨어요. 예, 너 이따 보쌈용 고기 좀 사와라.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 좀 삶아 먹게. 너 고기 삶을 줄은 알지? 모르면 네 동서한테 물어봐. 그리고 오늘은 퇴근 시간보다 좀 빨리 와라. 고기 삶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저기,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요. 뭐? 너 지금 우리 집에 오기 싫어서 야근 핑계 대는 거니? 그럴 리가요. 진짜로 일이 바빠서 그래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번에 승진해서 일이 많아요. 어머, 별꼴이야? 너 지금 승진했다고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뭐 그래봤자 월급쟁이 얼마나 번다고. 너 내 말 벌써 잊었어? 너 나한테 계속 이런 식이면 난 너한테 재산 한 푼도 못 준다. 저는 어머님 재산 하나도 탐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제가 언제 퇴근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일이 많아서 그러니까 오늘은 봐주세요. 보쌈이 드시고 싶은 거면 제가 배달시켜 드릴까요? 됐다. 잘난 너는 그 중요한 일 하시고 난 그냥 쫄쫄 굶을란다. 이래서 여자가 밖으로 돌면 안 되는 건데 없이 살아서 그런가? 돈 몇 푼에 아주 지 시어머니 무서운 줄 모르네. 너 각오해라. 지금 네가 네 무덤 팠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일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시어머니의 막말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고 그런 스트레스는 미안하지만 남편에게 향하는 일이 많아 한참 사이가 좋아야 할 신혼인데도 저희는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물론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에 열받고 힘들어도 그걸 남편한테 풀면 안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면서도 그게 잘 되지 않더군요. 초반에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남편도 점차 지쳤는지 나중엔 도리어 저에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은 꽤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직장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랬으면 좋겠냐고 물으니 돌아온 남편의 대답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어서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는 게 지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돈을 버는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우리 부모님 건물이 얼만데. 괜히 자기 바쁘다고 우리 집에 소홀히 하면 멀리 사는 철이만 논하게 생겼잖아. 지난번 명절에 재수씨 못 봤어? 그러니까 자기 지금 나보고 그 건물 받자고
회사 그만두고 동서처럼 시부모님한테 알랑방귀라도 뀌라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솔직히 그 건물만 받으면 자기나 나나 일 안 하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건물을 언제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부모님 저렇게 정정하신데 그 건물 물려받자고 직장을 그만둬? 당신 바보야? 그야 시간 좀 지나고 잘 말씀드려서 미리 달라고 하면 되지. 퍽이나.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 부모님 건물에 1도 관심 없어. 난 그냥 지금 내 일이 좋고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쓰면서 지금처럼 살고 싶어. 자기는 욕심이 없어서 탈이야. 원래 없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하던데 가만 보면 우리 자기는 그 반대라니까. 난 자기랑 달라. 그 건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당신도 어느 정도는 협조해 줬으면 좋겠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적어도 남편이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땅한 시기에 사실은 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오픈하려고 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의 건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두 번째 명절이 돌아왔어요. 동서는 지난 명절처럼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다 늦은 저녁에 시댁에 왔죠. 저는 한 번 당했지 두 번 당하나 싶은 생각에 집에서 미리 명절 음식을 준비해 간 탓에 그래도 두 번째 명절은 전에 비해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동서가 시어머니 옆에 바짝 붙어서 저를 의식하는 듯 온갖 애교와 알랑방귀를 뀌면서 말을 하는데 동서 속이 빤히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도 건물 청소며 관리며 어머님이 혼자 다 하세요? 그럼 네 시아버지는 다 좋은데 꼼꼼하지가 못해. 그래서 내 손으로 해야 문제가 없지. 우리 어머님 힘드시겠다. 제가 1층에서 가게라도 하면 제가 매일 청소며 관리며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오죽할까. 너는 나를 닮아서 야물딱져서 아주 딱이지. 기다려봐라. 내가 1층 사람들 계약기간 끝나면 어떻게든 니네 가게 자리 만들어 볼게. 정말요? 요즘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분점을 내면 딱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였거든요. 요즘 가게 차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걱정했는데 역시 어머님이 제 구세주세요. 너 그래도 세는 꼬박꼬박 내야 한다. 당연하죠. 그 건물 짜리면 장사가 돼도 더 잘 될 텐데 제가 월세는 물론이고 용돈도 아주 팍팍 드릴게요. 그래, 며느리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아, 누구처럼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팍팍 내세우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다니까. 어머, 어떤 며느리가 그래요? 저도 그런 사람 재수 없어요.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 아, 맞다. 그나저나 그날은 너네 올라올 수 있는 거지? 그날이요? 아, 그날. 당연하죠.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생신이신데. 제가 그날은 일찍 와서 미역국도 끓이고 어머님 모시고 백화점도 한 바퀴 돌고 해야죠. 갖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날 제가 다 사드릴게요. 정말? 아우, 너는 정말 센스가 만점이라니까. 나 닮아서 손도 크고. 뭘요? 당연한 거죠. 형님도 그날 회사 휴가 내실 거죠? 아, 저는 그날 봐야 알아요. 다음 달도 아니고 3달 뒤라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드네요. 가급적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낼 건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회사에서 많이 중요한 일이라서. 쳐봐라. 무슨 일을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아주 일한다고 저 혼자 유세를 떤다니까. 직장 없는 사람 서러워서 어디 살겠어? 형님, 이건 그냥 제가 먼저 시집 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 전이면 몰라도 결혼 후에는 일보다는 집이 먼저예요. 그거 감당 안 될 것 같으면 회사를 그만두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동서의 선을 넘는 태도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코앞도 아닌 3달 뒤 일정을 지금 당장 이야기하라는 것도 웃긴데 감당되지 않으면 직장을 그만두라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부들 못 이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자 먼전 명절에는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은 그날은 제가 집을 나간 건 신경 쓰지 않았고 다 늦게 술에 취해 집으로 온 남편은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저에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며느리가 명절에 팽하니 시댁을 나갈 수가 있어? 당신 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노발대발했는지 알아? 자기 재산 다 처리해 준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깟 재산에 내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데 나 그 돈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거든? 당신이야말로 원래 그런 사람이었니? 난 자기가 그렇게 돈돈거리는 사람인지 몰랐어. 정말 실망이야. 실망?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당신도 솔직해져 봐. 당신도 돈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쓰고 회사 일하는 거 아니야. 일이 좋다는 말 같지도 않은 가식 그만 떨고 눈에 보이는 재산에 집중하자고. 재수씨 반만 따라가 봐라. 뭐라고? 지금 사람을 어디다 갖다 붙여? 그렇게 돈이 좋으면 자기가 자기 부모님한테 살랑거려. 왜 자꾸 엄한 나를 시키는데? 그리고 당신도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알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보고도 나한테 동서처럼 하라는 거야? 또 그 소리. 나도 자식이야. 당신이 자꾸 우리 엄마 나쁘게 말하면 나도 장인어른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어. 난 뭐 장인어른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뭐라고? 우리 아빠가 살가운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한테 무례하게 한 적 있어? 난 100번 1000번 무례하게 하셔도 괜찮아. 근데 나도 솔직히 처가 덕보고 싶지 않겠니? 물론 내가 당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지만 당신 집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없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남편의 말에 이해는 갔어요. 저희 아빠가 혼자 사시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하냐며 원룸에서 지내시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저희 아빠가 회사 사장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이라니. 저는 그제야 제가 믿었던 남편이 영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깨달음과 동시에 마음이 식어버리는데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제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인지 남편은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행여 자기한테 아이 맡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제가 이 집에서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 길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해서 저는 이혼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부모 손에 자란 아이가 어떤 외로움을 느끼는지 너무나 잘 아는 저였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었어요. 저는 미리부터 휴가를 쓰려고 했지만 입덧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일이 많이 지체되어 있었죠. 설상가상으로 거래처들하고도 미팅 날짜가 맞지 않아 저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쓰지 못하고 일을 하고 뒤늦게 시댁으로 향했는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고 생일상을 차린 동서는 희죽거리며 저에게 얄밉게 말을 하는데 저는 우선 시어머님의 생신이니 참자고 가슴으로 참을 인을 새기고 또 새겼어요. 어머, 형님 오셨네요. 저는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게, 나도 네가 내 생일 잊어버린 줄 알았다.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또 그 대단한 일 때문이겠지. 가만 보면 니네 아버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을 배려할 줄 몰라. 네 동서를 봐라. 오늘 아침 일찍 와서 이 많은 음식 다 준비하고 나랑 백화점에도 가고 여자가 이런 맛이 있어야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형님이 뭐 놀다 왔나요? 그나저나 케이크 사러 간 이 사람은 왜 여태 오지 않지? 천천히 와도 되지 뭐. 네 아버지랑 같이 갔잖아. 부자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느라 늦는가 보다. 그나저나 석이는 언제 온다니? 아, 그게 요즘 그이도 바쁜지 말을 못해서. 안사람이 돼가지고 지 남편을 아주 방치를 하는구나. 옛말에 그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거야. 네가 잘해봐. 그럼 내 아들이 너한테 말을 안 했겠니? 얼마나 살가운 앤데. 너랑 결혼하고 얼굴에 그늘이 다 졌잖아.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나 그냥 내 재산 다 둘째한테 줄 거니까 너 그런 줄 알아. 너는 그 잘난 직장에서 버는 돈으로 아등바등 살면 되지. 안 그러냐? 저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와 옆에서 시어머니 말에 웃고 있는 동서를 보고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참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고 살아야 할 텐데 태어날 아이한테 그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해드리자고 결심했어요.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전혀 욕심이 없어요. 그래, 꼴에 자존심은 있다는 거지? 아니요,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제가 돈이 아쉽지 않거든요. 실례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재산이 얼마인가요? 뭐? 얘 하는 소리 좀 봐. 시어머니는 저의 말에 꽤나 당황한 얼굴을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는 자기도 궁금한지 시어머니의 대답에 집중하고 있었고 때마침 케이크를 사러 나갔다던 시아버지와 도련님 그리고 저와 계속 냉전 중인 남편이 집으로 오면서 판은 커질 대로 커져버렸어요. 여보, 얘가 우리 재산이 얼마냐고 묻네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우리 한 20억 되죠? 아, 20억이요? 잠시만요. 저는 그냥 차분한 모습으로 모바일 뱅킹에서 저의 계좌를 열었어요. 그리고 계좌에 찍힌 금액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는데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금액을 세시더니 곧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쳐다보며 믿기 어렵다는 듯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게 지금 얼마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이게 그러니까 30억이 넘는 거지? 어머 형님, 무슨 현금이 이렇게나 많으세요? 현금뿐인가요? 요 앞 큰 사거리의 코너 건물 아시죠? 그거 제 건물이에요. 저희 아빠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조회사 운영하는 사장님이세요. 사업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견례 뒤론 뭐 달리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때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고요. 재산 하시는데 재산 물려주신다고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받을 재산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재산을 받으려고 아빠가 돌아가시길 바라면서 한심한 삶을 살아야 되나요? 뭐라고? 아니, 하고 다니시는 행색이 사장님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던데? 너는 니네 아버지가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석이 너는 왜 여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나도 몰랐어. 그냥 작은 사업이 어려우신 줄 알았지. 어머 형님, 가족인데 이렇게 꽁꽁 숨기실 수 있어요? 형님이야말로 딴 마음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빠 사장이라고 분명 말했고요. 딴 마음? 오히려 이렇게 딴 마음 가지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예요. 돈이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머님은 계속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돈에 놀아나는 물고기로 보셨죠? 저는 동서 같지 않아서 그깟 믿게 안 먹어도 되니까 동서를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없는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 이혼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제가 나오자 남편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맨발로 나와 저를 붙들었는데 저는 그런 모습도 꼴 보기 싫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집 잘못이고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이혼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 당신 홀몸도 아니잖아. 내가 우리 집이랑 아주 연을 끊고 살게. 그 연 나랑 우리 애한테도 끊고 살아. 난 당신 식구들도 그렇고 당신도 이젠 진짜 별로야. 왜? 이젠 내가 돈이 많다고 하니까 나한테 들러붙는 거야? 아니면 이제는 처가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굴하게 구는 거니? 까놓고 당신이랑 나는 문제 없잖아. 나는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은지도 몰랐고 오로지 당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나는 억울하지. 억울해? 나도 억울해. 난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그 수모를 다 겪었잖아. 나도 한때는 당신이 오로지 사랑만으로 나를 선택해줘서 그게 고마웠어. 근데 있잖아. 이미 난 당신의 바닥을 다 봐버려서 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정 싫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걸 테니까 준비해. 저는 그 길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어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할 생각이 없는지 저희 부부는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홀몸이 아닌 저를 위해 아빠가 아는 변호사를 통해 발로 뛰시며 저의 이혼을 성사시켜 주셨어요. 한때는 자식인 저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아빠였는데 아빠는 소송 때문에 알게 된 저의 결혼 생활에 남편과 시댁을 아주 끝장내겠다며 화를 내셨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아빠가 저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걸려 저는 완전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댁으로부터 정신적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낼 수 있었고요. 남편은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 진상을 부리긴 했지만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무섭게 저를 대신해 남편을 상대하니 남편도 더는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를 키우며 싱글맘이 되었어요. 아빠는 무엇이든 말하면 해주겠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이혼의 책임은 저의 몫인 것 같아서 아빠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또 아이가 크면서 돈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아이에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인데도 자기가 남자라며 여자인 저를 지켜주겠다는 감동의 말도 해주는데 이런 아들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하루하루가 아주 행복하답니다. 이제 외롭지도 않고요. 인생에는 정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바른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정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람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저는 3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5년 전에 이혼한 60대 여성입니다. 청춘은 60부터라는 말이 있듯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팔팔한 청춘인데요. 애석하게도 저는 그전까지 온전한 행복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동년배라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시대상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거든요. 딸이나 여자는 그저 아들과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태어나 제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학교도 제 마음대로 갈 수 없었고 또 결혼도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건 뭐 친정이 있어도 없는 것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차라리 내가 고아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작 저를 낳아준 엄마는 가르침이랍시고 이런 말씀 종종 하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말을 저한테 해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아. 여자는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시집가기 전에는 낳아준 부모 위해 희생하고 살고 시집가서는 그 집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 거야. 여자 팔자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당신 딴에는 당신이 그렇게 살았기에 저한테 해준 말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은 제가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저를 더욱 비참하고 슬프게 하는 말이었어요.
말이라는 게 칼도 아니고 총도 아닌데 그렇게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문신과도 같은 고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집으로 온 이후 이런 최면을 걸었는데 나는 친정 따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차피 저에게 친정이란 힘들다고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리 남편과 시댁 사람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제 편을 들어줄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그런 친정 따위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사람이 기댈 곳이 있으면 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 어찌 보면 저는 친정 엄마의 가르침을 잘 따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덕에 헛된 희망 따윈 품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애잔하고 짠하기만 한데 그때는 그게 제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죠. 참고로 저는 사남매의 첫째이자 장녀였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장녀는 원래 살림 미천이라고 했는데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다 보니 저는 집안의 기둥인 남동생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야만 했어요. 육성입에 줄 돈 없다고 학교도 못 가게 했던 부모라는 인간들이 그 어린아이를 밖에 나가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했거든요. 그리고 제 나이 22살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요즘 시대 같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나요? 저도 첫째가 딸인데 제 딸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그런데 저를 낳아준 제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치 밥축 내는 군식구는 얼른 치워버려야 한다는 듯 그렇게 저를 후다닥 시집을 보내버렸는데 결혼을 하니 지옥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듯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저를 마치 종처럼 부리셨어요. 제가 돈에 팔려온 노비도 아닌데 그렇게 저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 집은 대대로 양반집이다. 지금은 힘들어서 너 같은 것도 며느리로 들였지만 10년 전만 해도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국을 엎어져서 들어도 못 들은 척 입이 있어도 벙어리처럼 시어른 봉양 잘하고 남편 내조에 힘쓰면서 대이을 아들이나 순풍순풍 낳아라. 그게 네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일이야. 명심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반 집안은 무슨. 그놈의 집구석은 양반의 양자도 꺼낼 수 없는 대대로 상놈의 집안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더 웃긴 건 저희 시어머니의 정체였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조강지처가 아니고 첩으로 들어와 안방에 눌러 앉은 위인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안방을 차지하게 해준 선물 같은 존재였는데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조강지처라는 분이 자식을 낳지 못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시어머니를 만나 남편을 만들어 집에 들어왔다는데 그 길로 조강지처는 소방 맞듯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한참 뒤에 집안의 다른 어른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작은 어머니라는 분이 저희 시어머니를 상당히 싫어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그런 얘기도 그 집 며느리인 저한테 해주신 건데 너무 기가 막혔죠. 그래도 제 남편의 생모인 건 맞기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 시어머니는 맞았는데 남편도 허구한 날 술과 노름에 빠져 있어 일도 하지 않는 남봉꾼이었어요. 그러니 결혼 생활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저만 혼자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저러면 집구석에 돈이라도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 집구석엔 돈도 없었고 식구만 많았으니 저는 돈까지 벌어야 했어요. 게다가 남편은 애 둘 낳고는 저 같은 여자는 싫다며 걸핏하면 이혼 타령을 했는데 그때는 참 비참했죠. 저도 사람인데 뭐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고 이 집에서 희생만 하고 사나. 모든 것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용감하게 이혼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 저였는데 타임머신이라는 게 정말로 있다면 저는 그때로 돌아가 한심하게 참고만 산 젊은 저에게 그냥 해버려 이혼 그까짓 거 네가 먼저 하자고 해 라고 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는 그때도 저희 친정엄마의 가르침대로 제 팔자려니 하고 살았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싫으면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그런 짓을 하고 살 여자가 있겠냐마는 저는 한심하게도 그러고 살았네요. 이건 변명 같은 소리일 수 있는데 저는 주변에서 그런 깨어있고 주체적인 여자들을 본 적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혼한 여자는 무슨 주홍글씨처럼 낙인이 찍혀 제대로 사람으로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뭐라고?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이혼, 그거 진짜 별거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찾는 고마운 일이었는데 누가 그런 인식을 만들었는지 그 인간 낯짝을 지금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위안이라고 한다면 위안인 게 저만 그렇게 살진 않아 덜 괴로웠어요. 제 나이대 여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같이 가엾고 안쓰럽고 사연 없는 여자들이 없는데 그때도 가뭄에 콩나듯 자기 생각이 분명하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며 시댁에 인정받는 여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대부분 있는 집에서 애기씨 대접받고 산 부류의 여자였고 평범한, 아니 가난하고 형제 많은 집에서 태어난 저 같은 여자는 제각각 모양새는 달라도 비슷하게 인생이 흘러가듯 보였는데 그 와중에 남편이라도 잘 만나면 또 처지가 달라졌죠. 그런데 저는 여러모로 아주 운이 억세게 나쁜 경우였고 제 손으로 이걸 끝낼 방법은 그저 시간밖에는 없었는데 그때는 줄곧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설마 인생이 계속 지금처럼 억울하기만 할까? 살다 보면 시어머니도 힘 빠지고 남편도 내 눈치 보고 살 날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만으로도 당장은 힘이 났는데 그때 가서 복수하겠다고 생각하며 일을 갈았던 거죠. 그리고 솔직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건 싫어하지 않았는데요. 집에서 시어머니 구박을 받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좋았어요. 돈 벌러 나간다는데 집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고 제가 벌면 제 새끼들 입에 고기 반찬이라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신이 났는데 저는 2살 터울의 딸과 아들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딸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어찌나 구박을 하시던지 몸조리는 꿈도 꾸지 못했죠. 저는요, 그때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아기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하라고 시키셨는데 그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죠. 그리고 2년 뒤 아들을 낳았을 땐 대접은커녕 제 아들만 쏙 뺏어가 당신이 키우다시피 했는데 모유 먹을 때만 저한테 주시곤 하셨어요. 제가 무슨 유모도 아니고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당신 손으로 키운 제 아들은 지 아빠를 꼭 닮아 미운 짓만 골라 했는데 제가 엄마인데 혼도 내지 못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혼을 내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쫓아와 애를 싸고 돌았는데 아들애도 지 할머니를 믿고 지 멋대로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 자식인데 자식 망가지는 걸 보고 있을 애미가 어딨나요? 저는 지 누나한테 함부로 하는 아들 녀석을 보고는 그대로 질질 끌고 집 밖으로 나가 먼지나게 아들을 후들겨 패줬는데 쪼르르 지 할머니한테 가서 엄마인 저를 일렀더군요. 네가 우리 동진이 때렸냐? 누구 마음대로 우리 집 장손한테 손을 대냐? 네가 낳았으면 다야? 어디서 귀한 내 새끼한테 매질을 해? 너 미쳤어? 어디 너도 똑같이 내 손에 쳐맞아 봐라. 너 이리 당장 와. 시어머니는 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서 제 머리채를 잡았는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싶어 시어머니를 바닥에 밀쳐버렸는데 설마 하니 제가 당신보다 힘이 없겠냐고요.
그러자 바닥에 나자빠진 시어머니가 아유, 며느리가 시애미 잡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와보쇼. 며느리가 시애미를 잡아요. 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또 아들내미를 잡아 끌어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어디 저 낳아준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냐고. 계속 그러면 너 같은 아들 없다고 생각한다 했는데요. 아들애는 그때도 엉엉 울면서 할머니만 찾더군요. 이렇듯 제 아들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자식 농사도 일찌감치 망친 것 같아 속상했죠. 그리고 내 아들도 애들 아빠처럼 살게 될까 밤에 잠도 오지 않았는데 그에 반면 저희 딸은 똑똑하고 야물고 속이 깊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집애라고 또 함부로 하고 당신 손자와 차별하셨는데 차마 저한테 말은 다 하지 않았겠지만 저희 딸도 많이 힘들어 울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더 미웠어요. 그럼 아빠라는 인간이 좀 나서서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좀 해주려면 좋으련만 남편이라는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당최 알 수 없었고 저는 밖에 나가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었어요. 그때는 돈이라도 벌어서 저희 딸 먹고 싶은 거 또 갖고 싶은 거 해주는 것만이 제가 딸을 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딸아이가 그러는데 자기는 집에 엄마가 있는 게 가장 좋았답니다. 엄마가 돈 벌어 자기한테 뭘 해주는 것도 좋았지만 제가 없는 시간이 늘 힘들었대요. 그 말을 나중에 듣는데 어찌나 미안하든지 제 무지함을 뒤늦게 탓했는데 그때는 사실 그럴 이유가 또 있기도 했어요. 제가 처음 밖에 나가 돈을 번 곳이 식당이었는데 운 좋게 당시 일하던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마음에 들어 작게나마 제 가게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하게 여겨 나름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아주머니도 이혼하고 할 줄 아는 게 밥하는 것밖에 없어서 식당을 차렸다고 하셨어요. 이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할 줄 아는 기술은 없지. 그렇다고 가방끈이 길기나 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늘 하던 음식 장사를 하게 됐다고요. 나는 선택사항이 없었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잘하지 않았던 제 이야기를 주인 아주머니에게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저를 당신 젊었을 때와 비슷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옆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은인이시죠. 그 덕에 저는 제 돈도 거의 들이지 않고 작은 국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월급 사장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 순간은 일을 하고 있어도 하나도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실상은 남편 노름빚 갚고 시어머니 쌈짓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에휴, 이렇게 주저리 다 적으면 한도 끝도 없답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그러다 남편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정신을 차렸는데요. 어느 날부터 건축 설비 일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월급 봉투라는 것도 가지고 왔는데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로 들어가는 월급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 돈 타령하지 않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저도 깨가 생겨 제가 버는 돈에서도 뒷주머니를 차기 시작했는데 그건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손주 손녀를 너무 차별하시는 게 늘 문제였는데 제 아들인데도 아들애가 하나도 예쁘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런 마음도 늘 불편했는데 저는 제 딸이 꼭 제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 더 마음이 갔어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동생들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저 얄밉고 싫었는데 제가 낳은 아들인데도 지 할머니만 찾고 지 아빠만 닮아가니 정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엄만데 이럴 수가 있나? 나는 모성애가 좀 이상한 엄마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아들애가 미운 짓을 하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그렇게 만든 시어머니는 더 밉고 싫었는데 시어머니는
과자나 주스 같은 것도 꼭 아들에만 사줬어요. 저희 딸도 당신한테는 핏줄이고 손녀인데 먹고 싶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사주지 않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짓이 먹을 걸로 사람 차별하는 건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치사한 짓을 많이 하셨죠. 그 덕에 저희 딸은 천덕꾸러기 마냥 지냈는데 어디서 그런 게 걸렸나 싶을 정도로 야물긴 했어요. 어린 그 엄마 걱정을 어찌나 끔찍해 하던지 저희 딸은 매번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제 팔과 다리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물러주며 제가 아플까봐 늘 걱정하던 아이였는데 그런 고마운 딸에게 시어머니가 큰 상처를 준 적이 있었죠. 그날은 절대 저도 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저희 딸의 학교에서 걸스카우트 모집하는 걸 보고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건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거라 제가 시켜주겠다고 약속한 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신청서에 사인해준 종이를 보고 찢어버리셨어요. 무슨 기집애가 그런 돈 드는 걸 하겠다는 거야? 너 제정신이야? 그리고 이걸 네 엄마가 사인을 해줬다고? 이런 미친 것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도희한테 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제가 사인해준 신청서를 찢으시고. 네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디서 이런 걸 사인을 해줘? 걸스카우트? 웃기고 있네. 아니, 동진이도 보이스카우트 하잖아요. 그런데 왜 도희만 못하게 하세요? 돈도 제가 줄 건데. 뭐야? 네가 돈 번다고 지금 시애미한테 유세 떠냐? 아이고, 서러워서 못 살겠네.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다 떠들고 다니세요. 그리고 도희한테 사과하시고요. 뭐야? 사과? 아주 이게 말로만 잡들을 하니까 얻어 터지고 싶어 환장했지. 네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도는 거야. 우길 걸 우기세요. 어머니 아들 원래 집에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애미 앞에서 대들어?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 못할 것도 없죠. 저 지금까지 힘든 거 억지로 참고 누르고 살았어요.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최대한 참고 살았는데 저도 제 딸한테 함부로 하시는 거 못 봐요. 그래서 뭐 네가 못 보면 어쩔 건데? 나를 이 집에서 내쫓기라도 할 거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대신 제가 나갈 수는 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아들 손자만 데리고 어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저랑 도희는 나갈 테니까. 뭐야? 너 지금 나 협박하냐? 그래서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디 여자가 겁대갈 없이 그딴 소리를 해. 그래, 어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잘 됐네 오히려. 우리 아들 새장가 보내면 되니까. 저는 그때 집을 나갈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그때는 궁지에 몰려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생활은 보나마나 더 엉망이 될 텐데 저도 저지만 저희 딸을 생각하면 그건 제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다행히 가게 근처 싸게 나온 새빵이 많았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를 얻어 들어갔어요. 보증금이라고 따로 낼 것도 없고 달빵처럼 매달 돈을 내고 살면 됐는데 아주 좁은 불편한 곳이었지만 저희 딸은 집보다 훨씬 좋다고 활짝 웃었어요. 자기 미워하는 할머니도 없고 눈치도 안 봐도 되니 좋다고 했는데 그런 딸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했죠. 나는 내 딸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을 품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혼 생각은 신기하게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혼 타령하던 남편이 옳았구나 할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데 그래도 제 발로 나온 집을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아 일단 버텨보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길지도 않은 이틀 정도 됐을까? 남편이 가게로 찾아왔는데 남편은 별 소리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자기 엄마도 아무 소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만 고집부리라고 했는데요. 꼬라지를 보니 제가 없어 남편도 시어머니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도 그때 그 생각은 했었거든요. 제가 일을 하긴 했어도 들어가면 집안일을 다 하는데
제가 없으면 집안일 할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잖아요.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걸 시어머니가 다 하셨을 텐데 못할 건 없었겠지만 제가 있으면 안 해도 될 걸 당신이 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싫었을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본 이후 집안일은 손을 완전히 떼다시피 한 위인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시 집안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게 남편 때문에 들어가게 된 저는 명분도 있으니 그 이후부터는 사는 게 좀 나아졌는데 시어머니도 제가 사는 내내 고분고분할 줄만 알다가 집까지 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난리를 한번 겪으니 아들도 슬슬 제 눈치를 봤는데 그래도 제 아들이라기보다 시어머니 아들처럼 살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은 호랑이 기운도 빼내버릴 만큼 힘이 셌는데 시어머니도 예전 같지 않으셨죠. 반면 남편은 이젠 영락없는 배 나온 아저씨가 되었고 저는 손마디는 굵어지고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박힌 아주머니가 되었어요. 고생하면 빨리 늙는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울 속에 있는 저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모습이었는데 후회해도 어쩔 수 없는 제 현실이었어요. 대신 제가 제 분신처럼 맡겼던 저희 딸은 제가 봐도 참 곱고 당차게 잘 자랐는데요. 딸아이만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죠. 저희 딸은 공부도 척척 잘하더니 서울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대학도 한 번에 붙었고 시어머니는 그때도 무슨 기집애를 대학 공부를 시키냐고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제 돈으로 저희 딸 대학 공부를 다 시켰어요. 그에 반면 저희 아들은 피는 못 속인다고 어린 나이부터 한탕한탕 노래를 부르더니 사는 게 말이 아니었고 그나마 군대 다녀와서는 정신을 조금 차린 듯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 아빠가 손재주는 좀 있더니 저희 아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제 뒤통수를 쳤거든요. 우선 시어머니가 10년 전인가부터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하셨는데 정신만 멀쩡하지 거동도 불편해지시고 혈압도 높고 몸에 이곳저곳 기능이 확 떨어져 병원에서도 노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도 낮에는 일하기 바빴으니 시어머니를 전담해서 돌봐드릴 수 없었어요. 뭐 사이가 좋지도 않은데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기도 했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기 엄마를 케어할 것도 아니었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싫다고 하셨지만 남편의 설득으로 근처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시어머니를 뵈러 요양병원에 들렀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병원 사람들의 전부 저더러 딸도 아닌데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어요. 아우 요즘 며느리 같지 않네. 할머니는 복도 많으세요. 진짜 좋으시겠다. 좋기는 무슨? 에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네. 맨날 며느리 언제 오나 시간만 보시는 양반이. 며느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희 식구들이 아닌 타인에게 인정을 종종 받았는데 그래서 더 요양병원 가는 일을 빼놓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미운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정말로 있긴 하더라고요. 집에 시어머니가 안 계시니 편하고 좋긴 한데 허전하고 또 힘 다 빠져서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면 짠하기도 한 게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 측은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만족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다녔어요. 그런데 아들인 남편은 아니었는데 자기 엄마인데 한 번을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흉이라도 볼라치면 자기 엄마 욕한다고 열을 내던 인간이 자기 엄마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래서 시어머니 인생이 더 불쌍하다 생각하게 된 것 같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으니 절이 될까 세상 자식이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 저를 위해주는 자식이었는데
엄마 힘들다고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타오던 예쁜 딸이었어요. 주변에서 딸을 어떻게 그렇게 똑소리 나게 키웠냐고 그것도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제가 제 딸에게 고마웠죠.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만 세진다고 저희 딸만 보면 그렇게 기를 못 주게 안달이었는데 그래서 저희 딸도 제 아빠한테는 달리 정이 없었죠. 그래서 대학에 다닐 때 학교 근처에 방을 얻어줄까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딸이 싫다고 했어요. 뭐하러 그런 돈을 써. 나는 괜찮아. 아빠 그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리고 아빠가 나 없을 때 엄마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나라도 엄마 옆에 딱 있어야지. 아우 벌 걱정을 다 해.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요즘은 네 할머니도 없고 네 동생도 나가서 지내고 엄마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그래도 내가 불안해. 아빠 지금도 잘 있다가 한 번씩 엄마한테 버럭버럭 하잖아. 아니 아빠는 엄마한테 고맙다고 절을 하지 못할 망정 왜 그러는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진짜 이해가 안 갔어. 몰라. 그래 먹은 사람이라 그런가 보지. 하고 살았어. 네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웠을 거잖아. 그니까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 진짜 미워.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할머니 요즘 이빨 빠진 호랑이 돼서 완전 초라해. 엄마는 그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 엄마도 늙어서 그렇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고. 뭐라고? 엄마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지. 내가 있는데. 두고 봐. 내가 성공해서 우리 엄마 완전 호강시켜줄게. 이렇게 저는 딸 덕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다 남편이 시어머니 방을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꼭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바로 도희 아빠 거기서 뭐해? 라고 남편을 불렀고 남편은 별거 아니라고 시어머니 방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열린 서랍을 통해 남편이 노린 게 뭔지 알았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폐물이었어요. 종종 그 폐물들을 꺼내서 보시고는 이건 나중에 우리 동진이 장가가면 색시 줘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팔지도 않고 고이고이 갖고 계셨던 건데 저는 남편이 괘씸했어요. 아무리 주인 없는 방이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남편이 챙겨놓은 시어머니 폐물을 꽁꽁 챙겨 숨겼는데 남편이 다음날 아침에 그걸 찾느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집안 곳곳을 찾는데 저는 유유히 시어머니 폐물을 가방에 숨기고 집을 나섰죠. 그리고 식당 일을 하다 점심 장사를 마친 뒤 저는 요양병원으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폐물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저를 도둑년 취급을 하셨어요. 네가 왜 이걸 갖고 있냐? 너 내 물건 뒤졌냐? 이러시면서 역정을 내셨는데 저는 애비가 이것 챙겨서 어디 가서 팔려고 하는 것 같아 가져왔다고 어머님이 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들고 왔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헛기침을 하며 그 폐물들을 챙기시는데 사람 참 변하지 않더군요. 그때는 이런 게 다 무슨 의미 없는 희생인가 그런 회의감에 우울하기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폐물의 주인공이 저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때가 희한하게 남편이 수상한 짓을 할 때였는데 정말로 촉이 딱 오더라고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그런 촉이 진짜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네가 하다 바람까지 피우는구나. 그냥 내버려 둘까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몇 년인데 넘어가지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부쩍 저녁 약속도 많아지고 야근한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노가다 현장은 4-5시면 끝나는 게 대다수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야밤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넘어갔는데 촉이 딱 온 후로는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아지니 일하면서도 다치는 일도 생기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미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뭐 미행을 해봤어야죠. 남편한테 보기 좋게 걸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 뭐야? 너 지금 나 미행해? 이젠 하다하다 별짓을 야, 너 나 의심하냐? 라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는데 자기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라고요. 그리고 이젠 저더러 의부증이 있다고 몰아가며 지랄 발광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증거가 없으니 오히려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니, 나는 요즘 들어 당신이 이상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 뿐이야. 뭐가 이상해? 그렇잖아. 하루가 다르게 옷 사들고 와서 입질 않나. 머리 염색에 향수까지. 당신이 하던 행동들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뭘로 보고 언제는 좀 관리 좀 하라며. 이젠 해도 지랄이냐? 이럴 거면 뭐하러 살아? 이혼해. 그놈의 이혼 타령. 저는 남편 말에 억울하고 비참했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나. 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냥 확 진짜 이혼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는 애들도 어리고 저도 뭘 모르니 겁부터 났지만 이젠 다 늙었는데 이혼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데 확인이라도 제대로 하고 이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딸한테 얘기하니 딸애도 요즘 자기 아빠 하는 짓이 이상하긴 했다고. 제가 없을 때 집에서 혼자 누군가와 이상 야릇하게 통화하는 걸 본 적도 있다고 하는데 딸애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이거 확실하게 증거 잡아서 제대로 아빠랑 이혼하자. 위자료도 다 챙기고 그 상대방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도 해. 뭐? 너는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어. 아빠가 하도 이혼 타령하니까 그냥 계속 보게 되더라고. 저는 그때부터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저를 도와줬던 사장님의 도움으로 탐정? 그런 사설업체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요. 증거도 확실하게 확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일부러 남편한테는 별다른 의심하는 티를 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남편은 저를 계속 의식하는 듯 했고 전에 미행했던 걸 가지고 끈질기게 저를 의부증이 있는 여편네라고 몰아세웠는데 한 번은 이혼 서류까지 가지고 나타나 저더러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대신 저 때문에 하는 이혼이니 저더러 못 만나가라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싫다고 아니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진짜 뭐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봐봐. 너 나 또 의심했지? 이게 바로 의부증이라는 거야. 나는 의부증 있는 너랑은 한시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래? 그럼 법으로 해. 이혼소송 그런 거 있잖아. 이 옆에 내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래. 네가 잘못한 게 맞는데 왜 내가 소송을 해? 그냥 다른 말 필요 없고 여기 도장 찍고 네 몸만 나가. 싫어.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샀고 어머니 복량에 애들 건사에 다 내가 있는데 내가 왜 몸만 나가? 그렇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줄 테니까 당신이 몸만 나가. 그럼 얼마든지 해줄게. 웃기고 있네. 내가 총 맞았냐? 몸만 나가게? 그리고 너만 벌었어? 나도 벌었어. 그래서 그 돈 다 어디로 갔는데? 언제 한번 나 갖다 준 적 있어? 생활비로 쓴 적 있냐고. 당신 어머니 갖다 주고 당신이 쓰고 그리고 없어진 돈이잖아. 언제 도희 학비 한번 내준 적 있어?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내가 외아들도 아니고 기집애 학비를 내? 내가 진짜 언제고 이 말은 하려고 했는데 네가 딸년을 아주 먹같이 키워놔서 제가 나를 얼마나 개무시하는 줄 알아? 대학물 먹었다고 아주 지 아빠를 동네 돌아다니는 똥개보다 못한 취급을 해. 그러게 딸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그랬어? 애도 지 아빠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 당신도 도희 똑똑한 거 알잖아. 진짜 이놈의 옆에내가 왜 이렇게 기가 살았어? 옛날에는 아주 내가 눈만 치켜뜨면 벌벌 기더니 이젠 서방도 안 무섭다 이거지? 그래, 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겠니? 그리고 그런 말 내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말을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해? 그래, 옛날엔 좋았냐? 아무것도 모르고 니네 집에 시집와서 죽어라 고생만 하는 나보고 너는 좋았어? 뭐라는 거야 이 옆에 내가. 좌우간, 나는 너랑 살 마음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도장 찍고 이 집에서 나가. 아니지, 이 집 명의 당장 내 앞으로 옮겨놓고 꺼져. 웃기고 있네. 누구 맘대로 어디 뺏어갈 수 있으면 해봐. 저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더 발악하며 덤볐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의 의부증으로 저를 몰아 이혼하겠다는 심사 같았는데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어림도 없었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드디어 증거 수집을 완료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보고 듣게 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통화들은 아주 놀라웠는데요. 남편은 정말로 바람이 난 게 맞더군요. 게다가 이미 그 여자랑 재혼할 생각까지 한 모양 같았는데 한 동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 영상 속 배경은 시어머니의 요양병원이었는데 저희 아들도 남편과 그 바람핀 여자랑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관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갖다 드린 시어머니 폐물을 시어머니가 직접 그 여자한테 주는 게 찍혔는데 거기에 녹음된 음성을 들으니 이 사람들은 벌써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기가 막혔죠. 그 동영상을 보기 하루 전만 해도 제가 자기를 보러 요양병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놈의 노인네가 다 알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던 건데 그때 느꼈던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제 아들놈까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어머니 하는 건 물론이고 시어머니는 그 여자한테 아가야 아가야 했는데 저희 아들놈도 그 여자한테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증거를 제공한 분이 그러셨는데 그 여자 신상을 털어보니 저희 남편이랑 사귀었던 첫사랑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술을 파는 바를 운영한다며 저에게 가게 주소와 상호를 알려줬는데 이미 미운정밖에 없던 부부 사이라고 하지만 치가 떨리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요양병원 가던 것부터 끊어버리고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요. 딸이 그날 저녁 음성 파일을 하나 보내줬어요. 남편이 방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겁대가리 없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 딸이 녹음을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여보 뭐해? 뭐하긴 우리 왕자님 생각하고 있지. 역시 우리 여보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 맛에 살지. 당연한 소리를 해. 내가 자기 말고 있겠어? 돌아 다시 만난 내 운명인데. 맞아. 우린 진짜 운명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만났지. 나는 여보 만난 후로 매일이 꿈 같아. 하루라도 빨리 내 진짜 여보랑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이혼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나 언제까지 기다려. 미안해. 근데 그 공 같은 여편네가 그냥은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서 기간이 좀 걸리네. 그래도 의부증으로 몰아서 내쫓을 거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 알겠어. 내 좀 지친다. 설마 말만 그렇게 하고 마누라랑 헤어질 마음 없는 거 아니지? 헤이,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해. 나는 일편단심 너밖에 없어.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는 그냥 식모야. 일해주고 내 부모 챙기고 돈 벌어다 주는 존재지. 그런데 그런 존재 사라지면 아쉬워서 어째? 뭐가 아쉬워. 이제 우리 엄마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집 있고 돈 있는데 그걸로 우리 여보랑 행복하게 살면 되지. 나도 벌잖아. 하긴 우리 자기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 굶기진 않을 거야. 맞지? 그나저나 지난번에 자기 어머님 뵈는데 좀 안쓰럽더라. 혼자는 거동이 어려우신 거지. 그럼 퇴원도 못하는 거고. 뭐 그렇지. 엄마는 집에 오고 싶어 하는데. 뭐? 나는 싫어. 난 어머니 못 모셔. 알지. 내가 설마 우리 여보한테 그런 일을 시킬까? 우리 엄마 퇴원 못해. 누굴 고생시키려고. 우리 여보는 나랑만 살아야지.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른 놈이랑 결혼하지 말고 그냥 자기랑 할걸. 내가 살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알아? 그걸 왜 몰라? 나도 그랬는데. 우리 이젠 진짜 헤어지지 말자. 우리 엄마가 며느리는 역시 자기였다고 패물도 줬잖아. 우리 아들도 지 생모보다는 예쁜 여보가 엄마인 게 좋대. 놈이 날 닮았어. 그래, 진짜 자기 젊었을 때 보는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가? 내 친아들 같아. 근데 어머님이 주신 폐물, 그거 다 녹여도 되지? 디자인이 좀 촌스러워서 하고 다니기 좀 창피해. 우리 이거 녹여서 결혼반지 만들자. 무슨 소릴, 그거 다 여보 해. 결혼반지는 내가 다이아로 알 크게 해서 해줄 테니까. 진짜? 우리 왕자님 최고. 나 진짜 행복해. 저는 그 년놈들의 달달한 통화를 듣는 내내 헛구역질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저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오장육부가 뒤틀렸는데 저를 공갔다 말하는 남편에게 제대로 한방 먹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을 찰나 저는 딸과 이야기하고 집부터 정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딸아이와 둘이 살 집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집은 딸이 있을 때 보여주고 그렇게 남편 몰래 집부터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하늘이 이런 저를 돕기로 한 건지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이 남자가 그 여자랑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나 보더라고요. 말로는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부렁을 늘어놓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출장이 아니라 미래였어요. 저는 다 알면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희도 짐을 몽땅 뺐는데 일단 짐은 장기 보관해주는 창고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옮겨놓았는데 짐이 빠지고 집이 텅텅 비니 기분이 묘했어요. 제 가슴도 텅텅 비어진 듯 공허했는데 그때 거짓말처럼 요양병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제가 며칠째 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달 사항을 알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듯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말고 아들한테 연락하라고 남편 번호를 알려줬는데요. 몇 시간 뒤 남편한테 연락이 오더군요. 요양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저더러 자기 엄마도 안 챙기고 요즘 뭐 하냐고 화를 내는데 기도 차지 않았어요. 남편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을 그 여자가 자연스럽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내 엄마야? 네 엄마잖아. 뭐라고? 네 엄마? 너 돌았냐? 돌았지. 어떻게 너랑 살면서 안 될 수가 있겠니? 그리고 너도 염치 좀 챙겨라. 딴 여자랑 제주도 가서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 네 엄마는 나더러 챙기라고? 넌 양심도 없냐? 무슨 소리야? 너 또 의부증 도졌냐? 의부증 같은 소리 하네. 그 여자, 아니 네 여보 네 옆에 있니?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김순영이라고 했나? 이름도 진짜 촌스럽다. 술집 마담이란 여자가 이름이 촌스러워서 어떡해? 무슨 말이야? 우리 순영 이름이 뭐가 어때서? 그러는 네 이름은 뭐 세련되냐? 그리고 누가 술집 마담이래? 빠야 빠. 아 그래? 그렇구나. 그거 봐. 너 바람 피우고 있는 거 맞잖아.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헉 소리를 내고 놀란 듯 했어요. 그 옆에서 어떡해 라고 하는 여자 목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는데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우습게 알고 놀고 있었구나 괘씸하더군요. 그런데 곧이어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몰아세울 심상으로 자기를 미행했냐 뒤를 캤냐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혔어요. 이 순간에도 그런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낳은 애들의 아빠라는 인간이었는데 나는 정말 저 인간을 모르고 지금까지 속아 살았구나.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는데 똥줄이 탄 남편은 저한테 말해보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미행? 요즘 세상에 그딴 거 안 해도 증거 찾는 건 일도 아니야. 어머니 병원까지 데리고 갔던데? 우리 아들도 데리고 가서? 아, 그 아들이 나보다는 그년이 엄마인 게 좋다고 했다면서? 그래, 니들끼리 잘 살아봐. 첫사랑이랑 다시 어째보고 싶어서 나 의부증으로 몰았냐? 웃기고 있네. 넌 이제 끝났어. 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죽겠잖아.
근데 어쩌지? 나는 절대 그냥은 안 해줄 건데. 기대해. 뭘 상상하든 기대 이상일 거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야, 야, 너 전화 끊지 마. 야, 도희 엄마. 도희 엄마 같은 소리 하네. 저는 남편의 애가 타는 부름에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도희 아빠, 도희 엄마. 그렇게 서로를 불렀던 호칭도 그때는 소름 돋게 싫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그 인간이 돌아와 텅 빈 집을 발견하고 놀라 나다빠지는 꼴을 보고 싶었는데 불안하긴 했는지 하루 사이에 다시 연락이 오더군요. 집이 왜 이러냐고 난리가 났어요. 때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집도 팔았는데 사실 빨리 팔고 싶어서 급매로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짐을 빼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하자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도 급한 사정이 있다며 빨리 이사를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아주 딱이었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사하셔도 된다고 하고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남편은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았냐고 난리가 났어요. 네 명이 집 내가 파는데 왜 지가 날린지 아주 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어디 갔냐고 묻길래 그 여자 가게로 보내줬다고 했는데요. 그 여자도 난리가 났어요. 아직 제대로 식도 안 올렸는데 이게 뭐냐고 당장 가지고 가라고 했다 하더군요. 거기에 사람들이 아주 작정을 한 모양으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셨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저더러 미쳤냐고 당장 자기 보러 병원으로 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머니가 폐물 준 그 아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며느리 아닌데 이렇게 전화하시면 곤란하죠. 뭐야? 네가 그걸 어떻게? 왜요? 제가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있어서 놀라셨어요? 아무리 놀랐어도 저만큼 놀랐을까요? 저는 아무리 저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켰어도 어머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미우나 고우나 저 아니면 어머니 챙기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하긴 그런 거 아시는 분이시면 그렇게도 안 하셨겠죠. 네, 어디 새 며느리한테 봉양 잘 받아보세요. 아무리 아들 사랑이 삐뚤어지고 요상해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옆에서 동조하나요? 진짜 천안집구석 징글징글 맞네요. 첩이나 엄마나 첩이 낳은 아들이나 진짜 양심도 없어. 뭐? 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첩? 왜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맞잖아요, 어머니 첩인 거. 그리고 저는 뭐 이런 말도 못할 줄 아셨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남은 날 쭉 그렇게 사시고요. 저 찾지 마세요. 아마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천국에 못 가실 거예요. 제가 지옥 가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가슴에 맺혔단 말이며 증오의 말까지 모두 다 쏟아냈어요. 어찌 보면 다 늙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는 아닌데 그러게 왜 전화는 하셔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지. 시원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한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기세를 모아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간 제 힘으로 형성된 제 명의의 재산은 다행히 남편과 나눌 것이 따로 없었는데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남편이 우기는데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했어요. 그런데 지갑은 돈은 저는 구경도 하지 못했고 그 흔한 생일 선물 같은 건 받은 역사도 없었는데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제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보니 참 그런 인생도 없더군요. 덕분에 소송은 쉬웠지만 저는 그게 다 상처가 되었어요. 저도 울고 딸도 울고 왜 그러고 살았나. 그 순간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자신이 제일 미련맞고 밉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몰랐던 순진했던 제 모습도 겹쳐 보여 저는 마냥 또 저를 미워할 수도 없었는데 남편은 제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았다는 걸 이용해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고 진저리가 쳐졌어요. 하지만 그런 증거를 떠나서
이미 제가 살아온 인생이 이혼당할 수 있는 요건을 다 갖췄기에 저의 승소는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첫사랑인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수뇌부 넘치던 인간이 그 위자료까지 지가 물어주겠다고 했나 보더군요. 정말 눈물 없이 보기 힘든 남편의 첫사랑이었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이제야 돌아 운명처럼 만났다는 그 연놈이 평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웃기는 일이 그 뒤에 벌어졌는데 참고로 저는 남편과 그 여자한테 각각 3천만 원, 2천만 원, 총 5천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에 반면 남편이 챙긴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야말로 개털이 되었는데 그러자 그 왕자님 타령하던 첫사랑 여자가 180도 태도를 바꿨다는 것 같았어요. 아들 말에 의하면 지 아빠가 그 여자한테 저랑 이혼하면 아파트도 사주고 가게도 확장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저한테 다 털리고 남는 것 없이 위자료나 내어주게 생겼으니 이 여자가 더 난리가 난 듯 했는데 결국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더군요. 이혼 후 달라진 첫사랑의 태도에 남편이 상처를 받고 꽃뱀이니 이젠 돈 없으니까 자기를 거지 취급하는 거니 라고 따졌다고 했는데 그 여자도 똑같이 그랬답니다. 네가 뭐가 볼 게 있냐고 돈이나 좀 있는 줄 알아서 만나준 것뿐이라고 처음부터 결혼 생각까지는 없었다며 속내를 다 깠다는데 참 아름다운 첫사랑의 말로를 보는 것 같더군요. 결국 여보 왕자님 하던 그 연놈들은 나중엔 2년 전년 이 새끼 저 새끼 하며 쫑을 냈고 나중에 시어머니만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혼한 자기 아들이 뭐 자길 보러 몇 번이나 왔겠어요. 분명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건데 그제야 당신 잘못을 깨달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고 저는 그 집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신들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자기가 아들한테 전화해 이제라도 혼을 내보겠다며 저더러 기회를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다시는 어머님도 어머님 아들도 엮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저 찾지 말라고 했는데요. 역시는 역시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더라고요. 저더러 독하다고. 그러니 그렇게 산 거라고 또 악담을 하시는데 저한테 한 사과도 진심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당장 자기가 아쉬우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건데 제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로 저한테 미안했다면 이혼까지 한 마당에 저한테 연락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첫사랑도 깨지고 남편 놈은 개털에 시어머니는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시게 되셨는데 다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리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촉새 같은 짓 하는 아들놈한테도 다시는 엄마 찾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제 와서 엄마 찾아도 소용없다 했네요. 아들은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했지만 너도 양심이 있으면 지난 날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누나랑만 살 거라고 했는데 그럼 자기 자립하게 저더러 1억만 만들어 달라고 헛소리를 하더군요. 진짜 제 자식이지만 너무 제 아빠 같아서 싫었어요. 그리하여 매정한 엄마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아들도 보지 않고 살고 있는데요. 지금은 딸아이랑 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가게도 정리하고 지금은 딸이 가장인데 저희 딸은 말만 하면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가 연애도 하고 승진도 하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사위가 될 남자친구가 저희 딸을 엄청 챙겨요. 그 모습만 봐도 저는 너무 행복한데 부디 저희 딸은 엄마 인생 닮지 않고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전부 정리해서 작은 원룸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로 지금까지 살고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제 생활비 정도는 하고도 남으니 앞으로는 제 인생을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저희 딸은 시집 가서도 용돈 보내준다, 여행도 보내주겠다고 공약이 참 많은데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 힘으로 이젠 행복해지고 싶어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으니 제 인생은 지금부터 청춘입니다. 아직은 두 다리 멀쩡하고 기운도 팔팔하니 못해본 거 다 해보려고요. 그 못된 인간들 때문에 희생한 시간들 못지않게 더 오랜 시간 행복하겠습니다. 사연이 쓰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살아온 시간이 워낙 기구하다 보니 내용도 길어졌네요. 부디 바라올 건데 모두가 공평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